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병기라고 하고요. 여러분과 이제 문제풀이를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기본 강의를 좀 정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를 좀 보셨을 거고 기초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좀 이어지는데요. 기본에서 이제 여기서 예상 문제집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심화를 이렇게 들어가고요. 심화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에서 이렇게 쭉 해왔을 때 요 심화에서 좀 정리를 좀 하는 단계가 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에서 좀 안 다뤘던 영역을 심화에서도 다루고 심화에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라든지 특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기본 강의를 좀 정리를 좀 하신 분은 이 예상 문제를 보는데 뭐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기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출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예상 문제 풀이를 할 때 우리가 요약 정리를 어느 정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약서를 좀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약집이 있거든요. 책으로 나오는 요약집이 있는데 그 요약집보다 조금 더 간략할 거예요. 간략하고 조금 내용이 좀 약하게 되어 있겠지만 프린트로 해서 나눠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이 요약을 많이 접하면서 또 암긴 말을 많이 익히면서 그런 식으로 가시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정리를 좀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시험에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체계를 좀 잡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상 문제인데 예상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출제 예상 문제인데 그거를 좀 기본적인 거를 정리를 해가면서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를 좀 보면 저희가 시험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꼭 공부량이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 차이가 많이 생겨서 그 배경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스키마라고 하는 그런 배경 지식 속에서 이 합격을 위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느 분은 뭐 5만 공부를 해도 10이라면 5만 공부를 해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분은 7을 공부해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분은 10을 공부해 합격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책을 처음에서 끝까지 한 번은 이렇게 보셔야 되고 거기에서도 합격을 위한 나만의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양을 조금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 여기서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줄이는 작업을 좀 하시고 이 예상 문제를 좀 보시면 이게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고 뭐 또 그렇게 넣었죠.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했는데 어느 때에서는 제가 일부러 여러분이 많이 보는 영역은 또 기출을 이렇게 예상 문제를 안 내고 조금 이렇게 기퉁해서 내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 공부를 많이 한 영역만 보시면 또 이렇게 쉽게 문제를 접근해 가는데 이렇게도 또 봐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아무튼 지금 저희가 보시면 수업으로 이렇게 이어서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단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무니까 이 주택 단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단지 내에는 항상 이렇게 그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이게 단지인데 이제 주택 단지죠. 또 더 늘려서 얘기하면 공동주택단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단지 그리고 또는 주택단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는 어쩔 때는 단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여기가 주택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대시설이 있을 거고, 여기는 복리시설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대지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단지는 주거복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그 부속 토지, 부속 토지가 이렇게 대지하고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법에서는 부속 토지를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택을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주택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또 정의 이렇게 나오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한 세대가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곳이고, 또 사는데 장기간 살 수 있는, 또 독립을 해서 독립 주거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주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택을 건설을 할 때에는 우리가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을 하고 있고요.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을 하는데, 우리가 30세대 이상이면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30호라고 해도 되고요. 이것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대지는 우리가 조성을 한다고 그래요. 요거는 1만 제곱몇방미터, 1만 제곱몇방미터 이상이면 조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대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면 이것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부대시설이 있죠. 부대시설은 우리가 단지 내에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부대시설에 들어간다. 그럼 복리시설은 우리가 이제 그 암기도 좀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먼저 이제 유치원이 있었고, 유생 그랬죠. 우리가 유생. 그리고 여기는 유생하면 유치원하고 근생이었는데 2종 근생이 있었죠. 상가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는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라고 했어요.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입주하면 그래서 경작 어린이를 다 함께 돌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 함께 돌봄 센터죠. 센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외적인 거는 우리가 다, 여기 외에는 우리가 이거를 부대시설로 봐주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건 규정에서 또는 규칙이죠. 규칙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좀 서술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입주자 집회소가 되겠고, 얘는 주민 공동시설이 돼요. 그리고 주민 운동시설도 되고요. 이거는 경로당, 작은 도서관이 되겠고요. 어린이 집도 될 수 있고, 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요. 그리고 다 함께 돌봄센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리시설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거기 상가 내에,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 있죠. 그런 상가, 이런 거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엄연한 주인이 있죠.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데에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에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이다. 인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주택 단지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내용들을 좀 봐가는데 어떤 게 있냐면 문제풀이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프린트를 좀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매년 우리가 문제풀이를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5파트로 이렇게 1편을 나눴고요. 2편을 5파트로 좀 나눴어요. 보면 그 1편에서도 1장을 보면 여기에서 약 6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선택형, 여러분은 뭐 객관식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시고 계시고, 또 빈칸 치우기 문제가 16문제, 우리가 24문제가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객관식은 여러분이 이제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항상 이건지 저건지 또 분류를 가르는 그런 문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닥을 이게 시작을 했을 때 이게 A 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다면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한 갈래가 더 나눠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나온 거냐, 여기에서 나온 거를 4개를 서술하고 여기 걸 하나 넣어서 다른 거를 골라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의 객관식의 특징 아닙니까? 분류를 물어보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 우리가 선택형 빈칸 채우기는, 아니 빈칸 채우기는 여기에서 이제 이런 곳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막 쳐요. 그러면 그런 데를 여러분이 찾아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일정 이상의 이해가 요구가 돼요. 이해가 요구가 되고, 또는 암기가 필요로 하게 돼요. 이해를 했으면 암기하기가 쉽고, 암기를 하면 이거는 선순환 구조예요. 암기가 되면 이해가 빨라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 암기를 하기가 쉬워져요. 그런 이제 우리가 사이클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좋겠다. 처음부터 뭐 처음 딱 보고 암기를 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 진도가 너무 안 나가져요. 그러니까 일단 쭉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뒤에 암기에 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상에 우리가 이제 주택을 분류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법상의 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건축법상의 주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여러분이 잘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가 특히 요 주택을 하실 때 좀 그런 게 문제가 좀 되는데요. 건축법상에 이 주택이 있는데 건축법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법이 모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을 이렇게 먼저 좀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이 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주택법이 있다. 그리고 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가 다 틀려요. 주택에 대한 정의가 공동주택관리법이죠. 관리법에서 정의가 조금씩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주택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단독주택하고 이렇게 공동주택으로 나누고 있어요. 단독주택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아연다기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아연다기가 있다. 그럼 공동에서는 뭐가 있냐? 아연다기가 이 공동입니다. 공동. 단다다공이에요. 단다다공이 있다. 그리고 여기 공동에는 아연다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 그러면 단다다공은 뭐냐? 이게 단독주택이고 다중주택이고 다가구주택이고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다. 그리고 다중주택이다.
다 가구 주택이다,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연다기가 있겠죠. 아연다기는 이건 아파트가 되겠고요. 연립주택이 되겠죠. 주택이고요. 그리고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요, 여기에서 단독주택은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층수로 나누고, 또는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우리가 층수, 이런 거, 이렇게 면적 안 두고, 이렇게 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이렇게 단독주택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그 한 세대가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거기서 독주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얘기를 하겠죠. 다중주택은 우리가 층수는 3층 이하가 되겠죠. 3층 이하. 이하는 우리가 이렇게 하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상은 또 이렇게 하살표로 좀 표시를 하고요. 초과 미만은 좀 적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좋으니까 660제곱몇방미터 이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중에서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독립된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세대가 그렇게 이제 사는데 취사, 공치 같은 게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사가 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중은 우리가 3층 이하이면서,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옛날로 보면 하숙집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학생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공동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주택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3층 이하이고, 또 이것도 이렇게 그 면적은 조금 의미가 좀 적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통합을 해서 전체 동이 여러 개로 될 수도 있어요. 다가구가. 그러면 그런 동끼리 다 합해도 19세대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은 뭐 이렇게 보면 도지사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규정은 없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쭉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아파트는 층수만 있죠. 5계층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3계층인데 3계층, 여러분이 5계층입니다. 이 계자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주거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계자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한다. 그리고 연립주택은 이렇게 4계층 이상이면 되고요. 4계층 이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660제곱몇방미터를 초과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세대는 이것도 4계층 이하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660제곱몇방미터 이하가 되겠어요. 기숙사는 우리가 일반 기숙사가 있고, 또 여기서는 임대형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숙사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제 공동치사예요. 공동치사가 우리가 이제 공치로 하죠. 거기에서 50% 이상이 되면 돼요. 그리고 임대형에서도 공동치사가 50% 이상이면 되고요. 또 어떤 게 하나가 더 있냐면 우리가 임대로 2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주택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필로티 구조를 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필로티는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이제 다중주택이 있고요, 다가구 주택이 있고요, 여기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이 세 개는 우리가 필로티가
필로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필로티로 해서 우리가 이 전부를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건축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이제 건축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차를 이렇게 받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차를 받쳐 놓을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차를 받치고 여기에는 뭐 경비실 같은 걸 이렇게 두고 이렇게 사용했을 때 필로티를 전부 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되죠. 그리고 일부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경비실 같은 걸로 사용을 해도 이게 이제 그 층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필로티 구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 필로티에서 층수를 제외시켜준다는 것은 우리가 더 층수를 올려서 뭐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층수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어떤 공무원이 이거를 좀 발견을 했어요. 길거리에다 이 주차를 하니까 차량이 골목에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건물 안으로 이렇게 차를 넣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필로티 구조를 좀 생각해내서 그렇게 건물 안으로 넣는 거고요.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 좋은데 보통 건축주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니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은 여기 필로티에서요. 필로티를 하는데 이 필로티 조건에서 전부 다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만 층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사용할 때 층수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 지금 이게 건축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고요. 이제 주택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주택법은 간단해요. 여기에서 어떻게 봤냐면 이 단독은 요 세 개만 단독을 봤어요. 하나는 이 공간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이 뭐냐? 그러면 단다다예요. 그리고 공동주택이 뭐냐? 주택법에서 그러면 이 아연다예요. 그러니까 주택법은 이렇게 이 공간하고 기숙사는 우리가 이쪽 단독주택에서 공간을 빼냈고 이 공동주택에서는 기숙사를 빼냈어요. 그리고 이 단공준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는 정의가 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이렇게 단공준이 이렇게 들어가요. 단공준, 아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게 이제 주택법에서 이렇게 보면 주택법인데 주택법에서는 단공준이 이렇게 들어가서 준주택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택은 또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중주택이다. 그러면 660제곱미터 이하다. 그리고 여기 층수로 보면 우리가 이제 요 상계층 이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660제곱미터 이하다. 그리고 공간이랑은 규정이 없고 이 아파트를 이렇게 보면 면적에서 660제곱미터를 연립은 초과 요 연립만 초과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상계층이고 이 합이 19세대다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특이하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임대 목적으로 20실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필로티에서는 여기 다가구 다세대는 전부 일부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아파트와 연립은 1층 전부를 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 어떤 혜택을 드린다고요? 층수에서 산입을 시키지 않는다. 층수에서 제외를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법상의
우리가 주택에 대한 분류고요. 이제 우리가 주택법상의 주택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를 보시면 당공준이 있어요. 당공준. 그리고 국민토세권의 임도장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이제 정의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보면 당공준인데 여기에서 당공준은 이렇게 되죠. 여기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고 준주택이 있다. 그리고 단독에는 단다다가 있고 공동에는 아연다가 있다. 그리고 준주택에는 어떤 거예요? 건축, 그러니까 이 주택의 시설과 그 다음에 그 부속 토지, 그리고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벌써 조금 틀려요. 그래서 정의가 나가는 게 좀 틀리죠. 그래서 그 정의를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게 있어요. 그러면 준주택이다 이렇게 적어 놓을 수가 있어야 되고, 준주택에는 뭐가 있니? 그러면 기생, 노후다. 그래서 이 준주택 지역에서는 뭐 이제 여러분이 암기할 때만 그렇게 쓰시면 되죠. 기생노 이렇게 해서 기숙사가 되겠고,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이 돼요. 노인 시설 중에서 노인복지주택이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 주택인 것을 또 확인하셔야 되고, 오피스텔이다. 그리고 국민주택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거예요. 국민토세권의 임도장이다. 이 순서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그냥 암기를 하면 그냥 편히 여기를 암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제목을 암기하는 거예요. 국민 토세권의 이제 건강 친화형 주택이 아래에 있겠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임도장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국지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주체를 얘기할 때 국지한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도시 기금을,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개량하는 주택이다. 그럼 건설하고, 여기서 국민주택은 지원을 받아서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건설하고 개량되는 주택인데 여기에다가 말장난을 치면 또 틀려요. 여기다 재축이라고 넣는다든지 재축되는 주택이다. 개량을 빼고.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개축되는 뭐 개량인데 개축은 잘 안 쓰긴 하는데 이 재축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또 장난을 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다른 데서 이렇게 바꾸면 금방 알잖아요. 건설되는 주택이고, 그리고 국민주택규모라고 하면 어느 정도 크기이냐? 그러면 여기서 주거 전용 면적이 1세대당 1호당 85제곱몇방미터 이하인 주택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서는 조금 더 크게 해줬죠? 얼마 정도?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우리가 국민 규모의 주택으로 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민영주택은 뭐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우리가 민영주택이라고 하고 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요 제목을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 토지 임대, 토지는 임대를 했다. 그리고 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어떤 거는 분양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임대를 했는데 누구한테 임대를 했느냐?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건설 사업을 시행한 자, 그러니까 사업주체예요. 사업주체가 이렇게 시행을 하죠. 그러면 이 사업주체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의 소유권은 분양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권은 건설하는 시행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쪽 측면에서
우리 입주자 측면에서 쳐다보면 어떤 거예요? 여기에서 임대를 한 거죠. 임대를 한 거고 그런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식이 된다. 그래서 토지는 임대를 하고 나머지 건축물은 분양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건축물 및 복리시설까지 분양을 받은 걸로 이렇게 해서 소유권은 분양자가 가지는 주택이다. 그런 겁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공간의 일부를 세대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공간의 일부를 세대 구분해서 사용하되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이에요. 그런데 구분이 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하나 구분 소유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등기를 보면 하나의 세대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대개는 아파트의 제일 꼭대기층에 그런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들어가는 문이 다 양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 또 문을 두어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를 이제 그 조금 소통을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집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화장실이 있다. 그럼 여기도 화장실이 같이 이렇게 두어요. 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방이 이렇게 있겠죠. 방이 이렇게 3개가 있다. 그럼 방 3개가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대 구분형이에요. 그런데 있을 건 다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팔 수 없고 이거를 별도로 팔 수가 없다. 그건 뭐예요? 뜻이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단독은 어떤 뜻입니까? 단독도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축물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필로티가 있겠고 상계층이다. 그러면 여기서 상계층인데 요 하나를 우리가 구분 소유를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단독은 구분 소유권이 없는 거잖아. 구분 소유권이 안 되니까 요 하나를 팔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고 똑같이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주택은 어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한 칸을 우리가 구분 소유를 해줘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이 있으니까 판매가 되죠. 그러니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사용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세대 구분형은 한 세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한 세대지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니다. 그래서 요걸 판매를 할 때는 이 2개를 하나로 팔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한 세대 취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 구분형은 이렇게 1층, 2층 이렇게 해서 세대 구분형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렇게 층이 한 층 내에서 세대 구분형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세대 구분형인데 그 세대 구분형 주택은 구분 소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우리가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전체 세대의 3분의 1 그리고 또는 주거 전용 면적의 합계가 3분의 1 이렇게 여기를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행위신고가 있어요. 구분 공간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일 것.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는 2세대 이하인데 우리가 쳐줄 때는 하나로 쳐준다. 그런 거예요.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이하예요. 이하. 여기도 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이하예요. 그 구분된 공간은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을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자세히 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조금 더 암기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냥 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봐보세요. 세대 구분형인데
세대 구분형인데 이렇게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가 있고 또 여기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허가를 받아서 세대 구분형을 이렇게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은 어떤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건설할 때 당시에 그냥 그렇게 인가를 내준 거예요.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행위 허가라는 거 뭐예요? 살다 보니까 불편해요. 아니면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고치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얘는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 여기 들어와서 살아. 그러면 살고 싶은 것을 골라서 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분양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전체 세대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전체 세대수인데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가 되면 돼요. 요 세대 구분형 주택이 이렇게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 중에서 3분의 1만 여기 세대 구분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3분의 1로 이렇게 해라. 이하로 이렇게 하면 된다. 면적도 3분의 1을 전체 그 건축 면적의 3분의 1을 하면 되겠고 세대수도 3분의 1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가 전부 다 3분의 1이야. 그러면 전체도 3분의 1이 되죠. 그런데 여기다 3분의 1을 안 두고 여기다 3분의 이렇게 2를 두거나 이렇게 두고 이 두 개를 빼고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런 규정이 딱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유도리가 있는데 여기는 행위허가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세대수에서 전체 10분의 1 이하를 세대수는 전체 10분의 1만 두어라. 그런 거고 여기에서 또는 해당 동에 대해서는 3분의 1 이하를 둬라. 해당 동. 여기는 해당 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봐보세요. 이게 이제 10개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이해하기 좀 쉬우시게. 그러면 한 개의 동에 10분의 1씩만 이렇게 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처럼 한 개의 동에다 몰빵을 해서 넣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 동에 살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그 불이익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익이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똑같게 이렇게 해라.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동에 10분의 1씩만 들어가야 되고 한 동에 3분의 1을 넘어가지 마라. 많이 해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면적 기준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 10분의 1 내에 다 들어가 버렸죠. 그 뜻이. 그래서 이렇게 법에서는 면적 기준은 없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실 때 사업계획 승인은 33이다. 세대수하고 면적이 33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책에서 나오는 순서예요. 서술 순서.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뭐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행위허가는 1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넘지 않을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해당 동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그게 이제 세대 구분형에 대한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건강 친화형 주택이 있죠. 그래서 이제 5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강 친화형 주택으로 건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러면
조금 더 보고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건강 친화형이에요. 건강 친화형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친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강하고 친하려면 500세대예요. 500세대. 그리고 500세대 이상만 되면 다 건강을 지극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제 법에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을 건설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환기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야 되고, 실내 공기질과 환기 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돈을 투자를 좀 해야 된다. 건강 친화형이니까 아무튼 이런 환기를 잘 되게 하려면, 환기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건축 마감재에서 이 오염물질이 이렇게 방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적게 되는 그런 건축 자재를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비싼 걸 써야 된다. 어떤 거든지. 그래서 500원 더 비싼 거를 써서 비싼 이런 건축 자재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500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야, 500원은 더 투자를 해야 돼.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500세대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야,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5%는 내 급여에 5%는 내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이제 좀 나이를 또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5% 내 급여의 5%는 내 건강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 법에서는 그런데 이거 500세대로 해서 500원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뭐 기억에 좀 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500세대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얘는 어떤 게 건강에 가장 해롭냐? 그러면 실내 공기질에서도 이 환기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실내 공기질이 많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에요. 에너지 전략이래요. 전략. 에너지를 전략해야 된대. 그러면 전략은 어떤 거냐면 고효율이면 에너지가 전략되겠죠. 그리고 저에너지 고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서 이거를 고에너지 이렇게 고로 넣으면 틀리는 거예요. 고. 저에너지 고효율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에너지를 조금 쓴대요. 그리고 따뜻하면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거겠어요? 이 시베리아, 저 러시아를 보니까 외벽 방수를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그러니까 보온이 잘 돼서 이 조금만 그 온도를 올려도 뭐 그 안이 따뜻하고, 그래서 절감이 엄청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이산화탄소를 딱 가로를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빈칸 채우기 문제가 딱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임대주택은 뭐냐?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뭐 임대 목적으로 만든 주택이 임대주택이죠. 그럼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민간 임대주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임대주택인데 거기에다 공공과 민간을 앞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인데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거는 민간이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공공이 지어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고, 이거는 민간이 지어서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공 주택 특별법을 적용을 받고요.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 주택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렇게 보시면 300세대 미만의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이에요. 그래서 산미가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산미가 있어요. 산미가. 그래서 300세대 미만입니다. 미만.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이고요. 이 도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니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어떻게 됐나요?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였죠. 이하인 주택을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이니까 큰 그런 단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읍면이 있어요. 읍면. 읍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100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형 주택이다. 그럼 아파트형 주택은 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단 이 읍면은 100제곱미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죠. 그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삼각형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문제의 맥락을 봐서 사지선다가 다 틀렸다. 그러면 이게 맞는 표현이 될 것이고 이 네 문항 중에서 하나 틀린 게 있다. 그럼 이건 맞는 표현이 되는 게 돼버리는 거죠. 틀린 걸로 볼 것이냐, 맞는 것으로 볼 것이냐,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그 공간에다가 3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지어 넣겠다. 그게 도생이에요. 도시에서 사는 것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이에요. 그건 아파트형이 있고 단지형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단지형 중에서도 연립이 있고 다세대가 있다. 그럼 아파트형 주택에서는 이제 숫자는 좀 없어요.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고 이렇게 욕부가 설치가 되고 욕실하고 부엌이 설치가 되고 지하층에는 설치가 안 된다. 설치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단지형이나 연립주택은 특별하게 5계층까지 지을 수가 있대요. 5계층.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층수를 5계층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꼭 받아야 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5계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다. 그러면 이런 건 단지형은 뭐예요? 단지가 아까 주택 단지가 뭐였어요? 우리가 주택 단지는 주거복대가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형자가 붙으면 어떤 거예요? 뭐 명사적 형용사형 그러니까 온전히 형자가 붙는다는 것은 그 비슷한 거예요. 그거라고 딱 얘기하기는 힘든데 그거하고 비슷한 거를 형자로 붙여주잖아요. 단지형, 명사형, 형용사형.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보다는 여기에서 좀 나오겠죠.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말로 기억을 하면 핫도그 하나만 기억을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기는 쉬워요. 핫도그 없다. 그런데 이제 막 여기에서 4개가 섞이면 여기 4개 문장이잖아요. 4개가 섞이면 여러분이 헷갈려요. 그래서 또 여기를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한 세대 함께 건축하는 경우. 그래서 8호초죠? 8호초. 이렇게는 건축할 수 있다예요.
건축할 수 있다. 그리고 준상에서 준상 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또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그것도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이해가 조금 빨리빨리 안 돼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여기가 똑같아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간단한데 시험 내면 많이 헷갈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건축물에는 요거는 좀 이렇게 그림으로 암기를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도 안 틀릴 것 같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렇게 상계층으로만 이렇게 할게요. 이게 도시형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그러면 도시형은 이렇게 상계층인데 300세대 미만이죠. 그래서 상계층으로 했어요. 300세대 미만이에요. 여기에는 그 밖에 주택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밖의 주택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주택 하나의 건축물 이게 1번이에요. 지금 하나의 건축물에는 그 밖의 주택 도시형에서는 그 밖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만 들어가야지 그 밖의 주택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기역을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기역을 보면 뭐라고 딱 되어 있나요?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전용 면적이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이 이렇게 들어가요. 도시형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생활주택에서 주인이 살아요. 그럼 주인이 300세대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를 이렇게 한다고 보면 요 한 층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아까 85제곱미터 이해하니까 거기는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조금 뭐 가족이 좀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했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하나의 세대를 같이 건설할 때가 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대요. 요 하나를 넣을 수가 있다. 여기는 이렇게 함께 지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이제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준상지역이에요. 준상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그럼 아파트형은 우리가 이 같은 넓이는 같게 해서 이렇게 쭉 이거를 배로 이렇게 해봐요. 아파트형은 조금 더 크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요. 아파트형이에요. 이거는 아파트형과 우리가 봐서요. 이 준상지역에서 아파트형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안 된대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얘는 그러니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안 되고 얘 외에는 외의 주택은 된다는 거예요. 주택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준상지역이에요. 준상지역.
우리가 이제 그 준주택 지역하고요, 상업지역은 그래도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얘를 여기에다 이렇게 아파트형을 넣을 수가 없다. 아파트형의 도시형을 이렇게 넣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을 빼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이거는 유추 해석한 거고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 자체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는 이런 거예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물인데 이 하나의 건축물에 이렇게 단지형이 있다고 그래봐요. 단지형이 이렇게 있어요. 단지형은 주택 심의를 받으면 5층까지 이렇게 건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5개층까지. 그런데 이 하나의 단지형은 연립하고 이게 연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립하고 또 다세대가 있죠? 이거 다세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형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지형에는 하나의 건축물이에요. 하나의 건축물. 이렇게 요게 하나를 이렇게 건축을 해서 거기에다가 또 아파트형을 그 추가로 올리거나 그러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안개판으로 이렇게 하면 핫도그는 안 되고 이 단지형 또 하연세 아파트는 안 되고 그 하연세 그러니까 여기에요. 요 하나하고 요 하나 핫도그 안 되고 또 하연세 거기에다가 아파트형을 같이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에 이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아파트를 이렇게 아파트형을 넣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거고요. 도생과 8호초는 된다. 그런 거죠. 한 세대 그러니까 도생과 8호초 한 세대는 된다. 그리고 준상 지역에서 아파트형하고 도생 외에는 된다. 그러니까 얘 외에는 도생하고는 같이 지으면 안 되고 도생 외에는 된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게 좀 암기하기가 여기가 많이 헷갈려요. 외워도 그 말도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이 한번 딱 그려보면 이제 딱 잡혀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보고 조금 더 그 이론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문제풀이에 대해서 아직 뭐 안 들어가고 기본 이론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문제풀이에서도 이렇게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더 암기할 수 있게 좀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니까 여러분이 좀 들어오는 게 좀 딱 잡히는 게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이 이론을 잘 정리를 해야 문제풀이를 적용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론을 좀 정리를 좀 충실히 하면서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 가도록 할 겁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기출문제까지 전부 다 넣을까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또 강의할 기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해커스에서 이렇게 그 문제풀이까지 돌아가는 건 처음이어서 제가 그거는 이 내용에 기출문제를 많이 녹여드리고 그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제 예상 문제부터 철저히 좀 하고 이론하고 그래서 쭉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제 장수명이에요. 수명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장수를 한다. 장수명 주택이에요. 구조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장수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서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을 이렇게 우수한 그런 주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내가수라고 했어요. 장수명에서는 내가수다. 그래서 내가수가 등장을 하고요. 내구성이 있고 가변성이 있고 수리 용이성이 있는 우수한 주택이다. 등급으로 보면 최우수 등급이 있고 우수 등급, 양호, 그리고 일반 등급이 있다. 그런데 일반 등급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반 등급은요,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이렇게 공급을 한다. 장수한다고 하면 우리가 1000세대는 살아야 1000세는 살아야 이제 장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1000세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무드셀라인가 그분이 900 몇 세였지요. 이렇게 장수는 이렇게 1000세대. 이제 향후에 뭐 굉장히 문명이 발달을 하면 우리가 1000세까지 살 수도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몇 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는 넘었잖아요. 이제 우리 세대에는요, 재수 없으면 150까지도 산대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일반 등급 이상으로 우리가 1000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장수명 주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네 가수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수 등급 이상으로 이렇게 그 장수명 주택을 지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우리가 완화를 시켜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럼 건폐율은 뭔데? 건폐율을 완화를 시켜주는데 얼마 정도 완화를 시켜주느냐? 그러면 100분의 115니까 15%를 완화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넣기를 한다면 115를 이렇게 넣고 싶죠. 그리고 용적률도 가로를 넣는다면 여기를 좀 넣고 싶어요. 용적률도 15%를 완화를 시켜주겠대요. 그러면 건폐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면적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게 면적. 그리고 용적률은 이렇게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폐율이 뭔데? 건폐율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입니다. 면적 율이니까 곱하기 100은 갈 거고, 이게 건축 면적이에요. 그게 이제 건폐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용적률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대지 면적분의 우리가 이제 여기가 뭐냐면 연면적이에요. 그리고 율이니까 뭐 100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게 높이 제한이야? 어떤 게 면적 제한이야? 이런 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용이 높지? 용은 하늘을 나를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높이 제한이네, 용적률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 보면 115라는 숫자가 조금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고, 우수등급 이상으로 건폐율을, 우수등급 이상이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이게 장수명 주택이다. 내가수고 장수는 1000세대다.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라고도 할 수가 있고 주택단지가 있는데, 주택단지는 아까 뭐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주북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그리고 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지는 조성을 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뭐 한다고 그래요? 건설을 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택은 건설을 한다 그러고 대지는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 단지로 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주택 단지는 철, 고자 28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각각의 주택 단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주택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주택 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1동이 있고 여기가 2동이 있고 3동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여기가 뭐 이렇게 4동, 5동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별개의 단지로 이렇게 보겠다. 철도가 있거나 고속도로가 있거나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28m 이상의 일반 도로, 그리고 8m 이상의 도시 애정도로, 도시계획 애정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들은 별개의 단지로 이렇게 이쪽과 이쪽을 별개 단지로 보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어지는데 여기가 이어지는데 우리가 지옥행이 있어요. 지옥행. 그래서 지하도나 육교를 그냥 옥자로, 그리고 횡단보도 이런 걸로 이렇게 지하도나 또는 이렇게 육교나 또는 횡단보도를 두어서 우리가 이제 보행 통행에 편안하게 이렇게 만든 경우에는 시장 등이 이거를 별개 단지로 안 보고 한 개의 단지로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되어 있으면 이게 없는 걸로, 이것이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런 겁니다. 이 조항이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도가 있거나 유교가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어서 이 보행 통행을 하는데 편리하고 안전하면 시장 등이 이거를 이 단서 조항이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항은 사라졌어요. 개정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좀 봐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본 강의에는 그게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외를 하셔야 되고, 공구는 우리가 하나의 공구다 그러면 우리가 단지가 있으면 공구를 뭐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서 하나의 공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간격은 얼마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6m 이상 너비로 공구 간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착공신고도 별도로 할 수 있고 사용검사도 별도로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 공구다. 제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1공구만 공사를 시작했는데 여기가 과반수 이상이 입주 예정자가 과반수 이상 들어왔다. 그럼 입대기를 여기서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를 뽑아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만. 그리고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되고 여기도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6m에 3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6동. 그래서 이제 예를 들을 때도 이 공구는 6동으로 들고 이렇게 300세대씩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300세대하고 예를 볼 때에도 그렇게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300세대, 300세대 합해서 600세대 이상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300세대씩 이렇게 이상으로 되어야 되고 거기는 나누어서 6m로 이렇게 나눈다, 경계를. 그럼 6m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차장 그 사이에 주차장이 있다든지 뭐 축대가 있다든지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경계를 삼으면 돼요. 그 6m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이제 문제를 좀 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보시면요. 이제 문제를 좀 접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개관이고요. 주택 법령상 용어의 정의인데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좀 우리가 좀 주의를 하면 좋을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문제 풀이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딱 보고 이걸 맞는 걸 고르라는 거야, 틀린 걸 고르라는 거야. 그걸 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보면 지금 옳은 거를 고르시오. 그러면 이렇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표시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서 틀린 거라고 하면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 그럼 옳지 않은 것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푸는 것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문제를 풀면서 내가 지금 어느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옳은 걸 고르고 있는 거야, 틀린 걸 고르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게 있을 때 딱 보면서 틀린 거 고르고 있구나, 옳은 걸 고르고 있구나,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는 그렇게 가면 되겠고,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에는 이렇게 있죠. 객관식이 있어요. 객관식. 그리고 빈칸 채우기가 있죠. 우리는 이제 주관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빈칸 채우기예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가 있는데 요게 이제 16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고, 우리가 객관식이 24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식은 우리가 이제 가래를 좀 잘 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틀림을 고르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분류를 잘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항이 이렇게 있으면 이 A라는 사항이 이렇게 두 갈래를 나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몇 갈래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오지선다니까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성격이 다른 걸 하나 골라봐라. 그러면 얘를 고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분류 문제 같은 건데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있으면서 여기에서 틀린 걸 골라라. 그럼 여기에 없는 거 하나를 찾아내는 거, 또 그런 여기에서 틀린 문항을 이 중에서 서술을 하다 틀린 걸 넣어놓고 이 문제를 찾아내는 거, 이런 게 이제 객관식의 주가 되겠습니다. 빈칸 채우기는 어떻게 보면 그 단원, 그 챕터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이 뭐 한 문장이나 이 문단락 하나에 뭐 한 두세 개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가로를 쳐놓으면 그 중에서 빈칸 채우기가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한 단답 형식의 그런 문자가 들어가는 거하고 숫자가 들어가는 거하고 거의 반반이 되고 있어요. 숫자가 더 많았는데 이제 문자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준비를 좀 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요 주택이라는 데에서 열심히 공부를 좀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여기만 조금 제가 외진데를 좀 넣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요 앞부분은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잘해서 이쪽도 좀 이렇게 등한시 하지 말고 보셔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이 문제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주택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옳은 거를 찾아라,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보면 모두 고른 것은, 이런 것은 상급 문제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주택 단지란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또는 대지 조성 사업의 허가를 받아, 이게 허가 사항인가요? 대지 조성 사업의 승인을 받아서, 이게 승인 사항입니다. 승인을 받아
주택과 주부복대죠. 그래서 단지는 주부복대에 토지가 이렇게 일단의 토지가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네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주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주택이란 구성원이 주거 생활을 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전일토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 틀렸고 여기에서 틀렸고 요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부대시설이란 어떤 거냐? 그러면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그래서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뭐 여기 주차장 맞고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 설비 맞고, 그 다음에 설비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설비를 말한다. 그럼 부대시설은 거의 다 이렇게 그 내용이 많아서 거의 틀린 거를 안 넣을 거예요. 넣으면 어떤 걸 넣는다? 여기서 복리시설 거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있으니까 맞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기관시설이란 도로, 상수도, 또 뭐 전통가스 이런 게 되겠죠. 전기, 통신 이런 거 말한다. 맞아요.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 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그래서 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그래서 간선시설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기관시설이 있으면 기관시설하고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이 간선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간선시설이라는 것은 요 단지 밖에 기관시설하고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간선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종류의 기관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맞죠? 다만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그러면 우리가 디귿부터 디귿, 니을, 미음 이렇게 들어간 거, 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번 문제를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이 기본 문제가 전체적인 거를 좀 아우르는 문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를 좀 중시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다른 문제들이 이렇게 따라와서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택법령상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맞죠? 각각 독립된 독주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맞고요. 임대주택이라는 어떤 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죠? 그러니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하고 공공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렇게 구분하죠. 맞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법의 기본에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고, 이건 민간주택, 민간임대주택이니까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구분하면 되겠죠. 토지임대부예요. 그래서 이 뜻에 이 표현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임대부. 토지는 임대를 해서 시행사, 그러니까 사업주체 것이고, 우리가 분양을 받은 건 어떤 거다? 주택하고 복리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복리시설 등에 대한 임대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맞죠?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것도 맞죠? 주택단지에서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이렇게 가니까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한다. 그거는 몇 메타로 나눈다고요? 6메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의 공구는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3번을 보시면요. 요거를 못 봤네. 그 복리시설 등에 대한 우리가 어떤 거예요? 여기도 맞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냥 읽고 가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임대부니까 여기 임대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걸 제가 설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자가 가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임대권이 아니라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유권이다. 이것은 소유권이 되겠어요. 그러면요, 넘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어떤 거가 있냐면 세대 구분형 주택의 정의 및 기준이 있는데 주택법령상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 및 건설 기준 그리고 설치 기준, 면적 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물어본다면 세대 구분형 주택은 우리가 뭘로 이렇게 나눴나요? 세대 구분형은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승인하고 행위 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둘을 이렇게 나누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세대수하고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세대하고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고 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대 전체 세대니까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됐어요. 10분의 1 전체는 10분의 1이고 해당 동의 3분의 1이었죠. 해당 동의 3분의 1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공간된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건설 기준, 설치 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맞네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한다. 이것도 맞고요.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 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 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요거는 지금 사업계획 승인 부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대수잖아요. 전체 세대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3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걸 보냐면 사업계획 승인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먼저 요거를 좀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게 더 좋긴 했어요. 근데 그 표현이 없어서 여러분이 조금은 헷갈릴 수는 있는데 딱 이렇게 눈치를 보면 이걸로 이렇게 딱 가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의 주거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용 면적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주거 면적의 합계는 여기 면적은 3분의 1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세대 구분형이 조금 어렵죠. 어떻게 보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나 신고시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럼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구분된 공간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여야 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세대 구분형으로 했다면 두 구역으로 이렇게 구분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로 한다. 이건 맞아요. 이길 것. 세대 구분형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그렇지, 구분된 문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그리고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는 3분의 1이었나요? 전체는 10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전체는 10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봤을 때 여기가 사업계획 승인이었고 여기는 행위 허가 부분이었고 여기는 세대수였고 전체 여기는 면적이었는데 여기는 3분의 1, 3분의 1 그리고 여기는 10분의 1 여기는 3분의 1 다 이하죠? 이하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가 10분의 1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0분의 1이고 그리고 요 뒤가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그래서 여기가 틀려서 3번이 정답이 되고 있습니다.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전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맞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또는 설치된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건설 기준 등에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몇 개로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요.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찾으라고 하면 이렇게 옳지 않은 것에 표시를 해놓고 풀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고 지상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지하층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요거는 맞는 편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단지형 연립주택은 연립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다세대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형에서는 이렇게 아파트형이 있었고 단지형이 있었고 단지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연립이고 단지형 연립주택이었고 단지형 다세대였어요. 그래서 이 표현들이 지금 맞고 있죠.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에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죠. 도시형은 우리가 이렇게 세 계층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자고 그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도시형생활주택에는 그 밖에 주택을 같이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에는 두 개가 이렇게 그 밖에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거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런데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 되는데 되게 이제 단지형 5계층이니까 5계층짜리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다 아파트형 주택을 이렇게 올린다. 하나의 건축물에.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아파트형이 올라가면 이런 주택은 안 된다.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틀린다.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 관리하고 구분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또 안 풀어봤으니까 정리를 안 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우리가 보시면요.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 있고 관리주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위에는 했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봤고요.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의무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를 두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 그러면 소장이죠. 소장을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된대요. 자치의결기구는 어떤 겁니까?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의무관리 공동주택이죠. 의무관리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300세대 이상이고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중지주를 갖추고 있는 거죠.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이나 지역난방방식, 그 다음에 주상복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어떤 거였어요? 여기서 3 보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 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이게 소장을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자치의결기구를 이렇게 둔다고 그랬어요. 자치의결기구는 이게 이제 입주자 대표인데 입대의를 이렇게 두면 된다. 이 자치의결기구는 우리가 동별 대표자를 이렇게 뽑아야 되죠. 동별 대표자를 뽑고 거기에서 그 동별 대표자들의 모임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관리 주체가 있어요. 관리 주체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관리 주체라는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딱 보면 자치관리기구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리기구는 어떤 게 있습니까? 관리기구. 자치관리기구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관리 방법이 되겠죠? 관리 방법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치관리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위탁관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사업주체 관리가 이렇게 있겠죠. 거기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자치관리하고 위탁관리가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임대에서 보면, 임대에서는 어떻게 구분해요? 우리가 자치가 아니라 자체관리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위탁관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더 보시면요, 관리 주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 주체는 소장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관리사무소장이 자치관리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이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는 사업주체가 관리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이 주택관리업자, 그래서 주택관리업자가 되고, 또 임대사업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다 업자죠. 업자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는 주택 임대 관리업자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거기도 주택 임대 관리업자가 관리 주체에 들어간다. 그래서 관리 주체는 이 5이에요. 5. 이게 마지막에 4개였다가 요 임대주택 관리업자가 들어갔어요. 주택 임대 관리업자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공동주택단지, 그러면 똑같죠. 주부복대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주택단지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혼합주택단지입니다.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혼합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게 어떤 거야? 그러면 혼합주택단지를 적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기출문제에서. 그러면 분양 목적으로 한 거다. 그럼 분양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통 공동주택이 되는 거고, 임대를 목적으로 이렇게 한 공동주택하고 같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대주택하고 이 분양주택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공동주택에도 입대의가 있어요. 입대의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임대주택에도 이 대표회의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대표회의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좀 이렇게 대립이 돼요. 또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임대사업자가 있죠. 임대사업자가 요 임대 대표하고 대표회의하고 협의를 먼저 거쳐서, 협의를 해서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이렇게 이제 협의를 또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협의하는 협의사항이 생깁니다. 그런 관계가 이제 여기 혼합주택단지에 있기 때문에, 혼합주택단지는 좀 여러분이 이제 가시면 좀 힘들어요. 되게 이제 다툼이 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전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전환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전환을 이렇게 보신단 말이죠.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의 주택으로 이 비의무에서 의무로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 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서 결정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그래 의무관리 단지로 가자. 그러면 이 전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의무관리 단지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된다. 이 전환을 하면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전환이 시작이 되면요, 이 전환에서는 관리인이
이렇게 한번 봐보시죠. 첫 번째는 얘가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의무에서 이렇게 의무로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결정이 돼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계약을 제일 먼저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환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계약을 이렇게 만들어요. 제정을 하는 거죠. 관리계약 제정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전규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관리계약을 이렇게 만들면 이거를 뭐 신고하고 수리하면 다시 어떤 걸 만들어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입대를 구성을 하는데 그게 얼마 만에 해야 되느냐? 그럼 이 관리계약이 수리가 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대일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3개월 이내가 되겠죠? 그래서 이 3개월이 또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입대일을 구성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개월 이내에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 방법 결정은 이건 뭐예요? 우리가 위탁으로 할 거냐? 우리가 자치로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자치로 할 거냐? 위탁 관리로 할 거냐? 이걸 정하는 거죠. 그래서 위탁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주택관리업자까지를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업자 선정까지가 6개월이에요. 그리고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데까지가 3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월, 6개월 입대에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할 때는 이렇게 했죠. 전규, 입대, 방업자.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실 때 어떤 걸 좀 더 보면 되느냐면 여기에서 이거를 좀 더 볼 수가 있겠죠. 이 관리업자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는 전환을 받고요. 그냥 이제 입주 아파트를 이렇게 보면 이 입주는 이렇게 시작되죠. 처음에 시작될 때 여기서부터 사용검사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쭉 출발해서 가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사용검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겠죠.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이렇게 받아요. 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을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장기수선 계획이 필요하고요. 선 계획이 필요하고 뭐 하자 담보 책임 보증증서도 여기다 다 넣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검사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입주를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입주가 개시가 돼요. 입주가 개시가 돼서 입주를 쭉 해오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입주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입주자들이 과반수 이상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입주 예정자, 입주 예정자가 과반수 이상 들어오면 이분들은 이제 어떤 표현을 써요? 입주자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입주자가 돼요. 입주자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사업주체는 뭘 해야 되냐면 관리 요구를 해요. 요 아파트를 이제 관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 요구를 누구한테요? 이 입주자에게 하겠죠. 그럼 이 입주자는
이 관리 요구가 나오면 바로 동별 대표자를 모집해서 입대일을 구성을 해야 돼요. 여기서 입대일을 구성한다. 이 입대일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입대일 구성을 얼마 만에 해야 돼요? 여기서 3개월 이내에 입대일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3개월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관리 요구일로부터 3개월이고 여기는 관리규약 제정 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입대일을 구성하면 입대위가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도 관리 방법 결정을 하고 관리 방법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자치 관리를 할 것이냐 위탁 관리를 할 것이냐 이렇게 또 해야죠. 그러면 자치 관리를 한다 위탁 관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여기는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뭐 주택관리 업자를 선정하면 되겠죠. 업자 선정. 업자 선정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치관리 기구를 하면, 자치관리를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여기까지가 6개월이에요. 여기가 6개월이다. 언제로부터? 관리 요구일로부터. 이거는 쭉 가서 관리 요구일로부터 6개월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입대일 구성하고 관리 방법, 그리고 입대일 구성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그리고 여기는 관리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대일 구성, 관리 요구일로부터 이렇게 6개월 이내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안긴말로 사유 입대 사유 입대 방업자였어요. 방업자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전환신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관리인이 전환신고를 안 해요. 그럼 관리인은 비의무관리단지에 이제 관리사무 수장을 하면 그게 없었겠죠, 자격증이. 그러면 이 사람이 신고를 안 하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설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는 시장 등한테 하면 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환 신고를 하면 되겠다. 그런 겁니다. 관리규약에 제정이 있어요. 그러면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주체는 먼저 관리규약을 만들어 놔요. 사업주체가. 그러면 이 입주 예정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서명을 하는데 여기는 전환은 여기 사업주체가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입주 예정자가 이제 그 입주자들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전환에서는. 여기는 분양주택에서는 이렇게 들어올 때 처음에는 입주 예정자와 이렇게 그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전환에서는 입주자 등이 이제 제정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관리규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규약은 이렇게 되잖아요. 제안을 먼저 해요. 제안은 누가 하냐면 입주자 등 10분의 1이 제안을 해요. 10분의 1이 제안을 하고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하고 또는 입대위가 제안을 할 수가 있죠. 입대위가 의결로 제안을 합니다.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결정은 요소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로 입주를 해요. 동의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관리규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정이 되는 거예요. 이 전환에서는
이렇게 해서 관리규약을 제정하겠죠.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제 구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관리규약 제정 이렇게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겠죠. 그러면 수리가 된 날로부터, 관리규약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는 규약으로부터 3개월이고 여기는 입대 구성으로부터 3개월이에요. 그리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데 입주자 등이 이타 관리를 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외신고가 있죠. 그러면 해당 공동주택을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 대표의 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을 제외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 등이 이 신고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 신고에 대해서 수리 여부를 10일 이내에 해줘야 돼요. 그래서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